예, 어제 하루 좋다 말았습니다.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히든밸류 종목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골라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증시 격언 가운데 주가는 올라갈 땐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떨어질 때 충격이 항상 더 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물가 충격, 예, 그리고 긴축의 속도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전략을 세울 텐데요. 그러게요. 조금 방심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지 않겠어? 그러면 시장은 탄력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후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완전 예상치 못한 네. 이런 어떤 그 CPI 발표에 한 방 먹은 거죠. 근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피크아웃이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부분은 이제 예상치대로 피크아웃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식음료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그래도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완전히 깨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은 더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쪽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가 나온 거라고 지금 오히려 안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 쪽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더욱더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 끝내고 내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양적 완화 시작하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걸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또 한 달 또 한 2달 정도를 확인하는 이런 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시장은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흔들린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랬죠. 좀 기술적 반등 이상보다도 시장이 좋았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단 신재생 쪽이라든지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순환매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어떤 종목은 좋지 않은데 마치 시장이 좋은데 나만 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 계속 좋은 쪽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역시나 또 오늘 시장을 보면요. 섹터는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들고 계신 분들,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같은 흐름에서 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보면은 연휴 동안에 시장 해외 증시가 오르면서 어떤 시장의 수급을 삼성전자가 쭉 빨아가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구간마다 되게 흔들리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이 섹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기간 조정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제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재생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땐 견조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장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오늘도 되게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장인데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우시겠지만은 역시 지금 주도 섹터는 쉽게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많이 빠진 섹터들 관련돼서는 항상 연말 되면은 쇼커버링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또 이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도 섹터에서도 이제는 봐야 되는 이런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어떤 신재생 쪽을 못 담으신 분들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막 빠질 때 잡기 되게 힘드시죠. 그렇지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런 장이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일부 조금씩 비중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여기 그럼 지금 난 그거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은 그냥 이쪽대로 그냥 큰 조정, 기간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쪽 다른 섹터에서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크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뉴스를 매일 접하고 사니까. 지수대로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에 강한 상승, 소위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약간 좀 박스권으로만 가지면 좋은데 전저점은 2276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전저점에 대한 위협까지는 걱정을 룸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글쎄 아직 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정도 만약에 다음 달에 또 CPI가 만약에 진짜 안 잡히면은
진짜 그때는 이제 우려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될 건 간에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잡혔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코어 CPI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한 번쯤은 더 확인을 해야 이제 뭐 전저점에 대한 뭐 전저점 만약에 또 전저점 가면 이제 과연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어떤 뭐 연준의 어떤 그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말 강했던 섹터들도 무너질 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장은 우리가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더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시장은 그렇게 아직 오늘 이런 어떤 오늘 CPI의 어떤 이런 발표에 따라서 아주 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분명히 이 안에서도 계속 이 시장이 약간 살아있음을 약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포트 정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또 연말이고 9월 끝나면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또 아마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공포도 조금 가라지는 것 같고 유럽에서 겨울철에 가스 대란도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가 조금 안정되면 기존의 신재생은 좀 약하고 새로운 또 좀 시장에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저는 살짝 해보는데 일단은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세는 주도력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네. 해서 한참 뭐 주식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태조 이방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정받은 네, 섹터도 왜 있어요. 그러냐를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9월 끝나면 3분기 실적이다. 지금 그렇죠. 이 어떤 수출입 동향 보면 좀 매달 이제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태양광과 2차전지 진짜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안 죽고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 외의 섹터들은 사실은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3분기 실적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고요.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 어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을 거로 예상되지 않고 뭐 쇼커버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이 9월 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좋아질 수 있는 여전히 좋은 섹터들만 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좁혀서 이슈 보고 또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이슈가 해운 쪽인데요. 세계 해사 기구가 환경 규제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IMO 2020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2025 이제 지났고요. 새로 2023년 내년부터 적용할 규제안을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운주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인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근데 사실 요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엔 좀 많은 네.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일단 뭐 맛배기로 말씀드린다고 예, 하면은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IMO 2020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된 법이냐면은 결론적으로는 IMO라는 기구에서 해양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을 줄이기 네. 위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선박들에게 기준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운항하는 그 탄소 선박이. 배출하는 거 늦추는 건데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0년 전에 보면 스크로버를 장착해야 된다. 저유왕을 저유왕으로 벙커쇼를 네. 대체해야 된다. 아니면 LNG 선을 이제 발주가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황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O 2020에서는 그 EEDI라고 해서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제 주제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에너지 나오는 그 에너지 선박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 선사들이 이제 국유지책으로 낸 어떤 이런 대응책이 저감 장치를 다는 거, 황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 장치를 다는 네. 거, 스크루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유황을 떼는 거. 기존에 대부분 벙커쇼를 떼는데 좀 더 비싸지만 황이 안 나오는 저유황 제품을 쓰는 거고요. 네. 거기 거기 기준도 못 맞추면은 결론적으로는 LNG 선박으로 새로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IMO 2020은 이 세 가지 이 방법으로 이 규제를 다 피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2023년에는
새로운 두 가지 규제가 또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예. EEXI라는 법과 네. CII. 그러니까 뭐 이게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선박 에너지 개념만 효율 알면 지수. 되죠, 뭐. 예, 맞습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와 음. 탄소가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의 어떤 집약도까지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세밀하게 그 IMO 2020에서는 황을 줄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주였다고 한다면은 EEXI와 CII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에서 나눈 것처럼 보다 더 강화된 의무사항이 규제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약에 23년도에 이게 이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O 2020에서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이런 그 회피 수단이 무력화되는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해운사들이 새로운 어떤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크루버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많이 정화시켜 주는 건 맞는데 물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식이죠. 그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그 꼼수를 쓰는 거고요. 네. 저유황을 썼더니 에너지 그 유황 자체는 덜 나오는데 원래 엔진에다 벙커C를 써야 되는데 저유황을 쓰다 보니까 엔진에 부담이 많이 가고 선박에 이런 어떤 훼손이 많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유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유황 가격이 올라서 이 선박의 어떤 운임에도 되게 부담이 되고 LNG선 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몇 상위 업체들은 사실 LNG 발주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조선업종의 좋은 많은 흐름 중에 그런 것도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LNG라고 하는 거는 LNG 탱크를 맞습니다. LNG 탱크가 아니라 LNG로 엔진 자체를 맞습니다. 그죠? 예, 동력을 LNG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영세한 업체들은 지금 발주를 못 한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LNG 엔진을 쓰는 그런 선조차도 결론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는 기존의 배보다 탄소가 저감이 덜 나오는데 70%에서 80%는 어떻게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IMO 2023부터는 그 법이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2050년에는 지금 탄소 배출의 반을 줄이라는 것이 IMO의 어떤 기준점인데 LNG선을 써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그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거는 23년 이후에는 아마 폐선이나 아마 기준을 못 지키는 배들에 한해서는 폐선시키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어떤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IMO 2020 때는 그 수혜 업종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스크루버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저유황을 만드는 회사,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수혜라고 해서 이제 뭐 빅사이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IMO 2023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어떤 제조업종에서 수혜는 없다고 보고요. 23년부터 시작되면 배는 줄어든다. 배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해운사가 사실 이제는 뭐 이거 컨테이너와 벌크선은 약간 그 산업 자체는 틀리지만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요.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DI 지수 때문에 최근에 주가들이 조정이 많이 받았는데 BDI 지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연간 가면 갈수록 그 기준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가 줄어드는 숫자는 점점 높아지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배의 어떤 이 운행하는 선박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BDI 지수라든지 다른 해운의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갑자기 막 해운주 말씀드리면 네. 이거 지금 죽은 섹터, 이 썩은 섹터를 뭐하라 얘기하냐 하시는데 네. 근데 BDI 지수가 올해 3,300을 5월 달에 피크를 찍고요. 지금 한 1,000이 이제 약간 넘었거든요. 1,100, 1,200 정도가 되는데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예. 해운주나 페노션이나 HMM의 어떤 실적 흐름을 보시면 실적이 아주 그렇게 험악하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조정폭이 큰 상태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IMO 2030의 어떤 이런 여파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해운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로 지금 좀 약간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IMO 2023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해운업계나 조선업계 부담이지만 예, 그 가운데 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행하는 선박의 그 대수가 줄어들 것이다. 네, 소위 이제 그걸 선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해운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약간은 좀 뭐 역발상 내지는 환경 변화인데요. 그러면 해운주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히든 종목으로 말씀하실 기업은요? 네,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네, 일단 지난주 화요일 날 펜오션 탐방을 다녀왔고요. 네. 갔다 오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HMM과 펜오션을 그냥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해운주는 BDI로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보시는데 이 컨테이너와 벌크선은 완전히 사업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일단 펜오션 자체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IMO 2023 환경 규제에 따른 어떤 최대 수혜성이 예상되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벌크선은 사실은 지금 공급 과잉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정하는 게 한 13,000대 정도가 되는데 HMM이 컨테이너 위주고 펜오션이 이제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인 예, 그러니까 거죠? 철강석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원자재를 나르는 회사들이죠. 근데 공급 과잉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3,000대 중에서 20년 이상 된 선박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또 한 15년 정도까지 만약에 그 허들을 올리면 한 20% 정도가 한 15년 이상 된 선박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IMO 2023에 만약에 이 두 가지 법이 더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컨테이너선 쪽보다는 벌크선 쪽에서 폐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행을 할 수 없는 배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뭐 이제 잠시 후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컨대 내년에 만약에 IMO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벌크선 쪽 보시면은 그 위에 보면 A부터 2등급이 있고요. 뒤에서 2등급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CII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개선시키지 않으면 그 탄소 저감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약간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그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거의 44% 정도가 이 벌크선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컨테이너선 쪽보다는 벌크선 쪽이 어떤 운행이 중단되는 내년부터 빠르게 중단되는 이런 흐름이 근데 지금 이 CII가 이렇게 한번 규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에는 2% 정도가 좀 더 규제가 더 올라갑니다. 25년에도 2% 또 규제 올라가고 26년까지 규제가 매년 2%씩 올라가다 보면은 폐선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선박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의 선박들은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어떤 선박의 운임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실적 부분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탐방 갔을 때도 여기 이제 IR 담당자께서 올해부터 내년에 넘어가는 어느 시점부터는 좀 이 벌크선 쪽에서도 빅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지금은 BDI 지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올해 예상 실적은 한 7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도 지금 일단 시장에 추정하는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PR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부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론적으로 내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얘기했을 때 이 환경 규제 부분이 어떤 이 해운사 쪽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 정도의 시장을 보시면서 좀 관찰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군으로서 펜오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펜오션은 이제 뭐 지배 구조도 이제 하림 쪽으로 견고하고요. 주가도 뭐 많이 하락해서 착해진 상태입니다. 5,300원 수준입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500원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약세장에서도 해운주, 특별히 펜오션이 제일 강하네요. 예,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기사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해운주 IMO 2023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영모 기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